자, 일단 이제 물어보신 게 정책 무력성 정리예요. 개념이.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 파트에 있냐면 거시경제학 파트. 그럼 저희가 이제 코타 논술 쪽 준비하신 분들은 어디부터 보는 게 가장 기본이냐면 지금 우리 미시를 이번 주에 끝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만 하시면 충분하신 거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거시를 할 건데 저희 거시 파트에서 저희가 시험에 기출 나왔던 직접적 개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세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이게 이제 대놓고 나왔거든요. 개념으로. 그래서 그 개념 자체를 딱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좀 외우시는 게 좋은데, 지금 정책 무력성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개념상 좀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다. 그럼 이제 이름이 정책 무력이에요. 무력. 무력이라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효과가 없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 간의 정책이잖아요. 재정, 금융 이런 정책들. 이게 효과가 없대요. 그럼 어떤 효과예요? 물가예요? GDP예요? 개념이 GDP예요. GDP. 그러니까 국민소득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물가가 아니라. 국민소득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정책 무력성인데, 이걸 이제 주장할 학파가 나와요. 학파. 만약 이제 대놓고 정책 무력성리가 나오면 학파가 나와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학파가 큰 흐름이 두 개예요. 고전학파 계열. 고전학파가 있고, 그리고 케인즈 계열이 있고, 큰 게 두 개로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시험 문제 보통 이제 논술 좀 보시게 되면 학파를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저희 시험 보통 쓸 때 그냥 이론 개념만 보통 쓰는 거지 어느 학파에 따르면 이걸 쓸 일이 없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학파 관련돼 있어. 그럼 어느 학파냐? 이거 똑같아요. 세고전 학파야. 그것도. 그래서 지금 정책 무력성 정리, 그 다음에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두 가지 모두 다 세고전 학파가 주장한 대표적 이론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학파 흐름이 이제 고전 학파면 누구 기억나요? 대표학자. 아담 스미스밖에 모르잖아. 아담 스미스. 또 알아요? 모르잖아. 아담 스미스만 알잖아.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예전에 유명했던 리카도도 있고, 그 다음에 천재에 해당되는 스튜어트 밀. 그분 보면 자유론 쓰신 분. 유명한 책 있죠, 자유론. 그분은 어릴 때 4살 때인가? 4살 때인가 라틴어 띄고 막 몇 개국 했던 천재. 그러니까 저희와 급이 다르거든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고전학파가 1776년도 스타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다? 고전학파 다음 나오는 게 보통 이제 흐름사기 할 때 그냥 고전이 있으니까 세고전학파도 있고, 그 다음에 통화주의 하면 그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 유명한 학자. 그래서 고전학파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통화주의 있고, 역사로 보면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세고전학파. 그러니까 요 계열이 다 고전학파 계열이에요. 이렇게. 그럼 고전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 경제를 강조한다고. 시장 경제. 그래서 시장의 완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정책 무력성 정리가 고전학파 계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아까 시험 기출냈던 거 세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나왔고, 동태적 비일관성, 요거 이제 기출 코트라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정책 무력 정리도 같은 개념 하에서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저희 시험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항상. 왜냐하면 저희 코타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 출제 기간이 바뀔 수 있잖아. 이게 가끔 입찰하잖아, 입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출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공기업. 근데 이제 그 출제 의뢰가 따오면 각서 써야 돼요. 거기에 절대 뭐 외부 유출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찰제도 어떻게 되면 바뀌게 되면 또 문제가 순수하게 이론 자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다. 정책 무력성의 정리. 그래, 케인즈 하면은 무슨 학파? 케인즈는 개인이고, 그 다음은 케인즈 학파 이렇게 나오겠죠. 케인즈 학파.
그 다음에 세 케인즈 합파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가끔 뭐 거실을 집중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고전합파하고 케인즈. 근데 고전합파 먼저겠죠? 그럼 고전합파 다음에 케인즈니까 케인즈는 고전합파를 비판할 거고. 근데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케인즈가 유명해졌으니까 케인즈 합파일 거고, 케인즈 합파 비판한 게 통화주 합파일 거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흐름상으로. 그러니까 둘이 충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요거를 지금 정책 무력성의 정리. 근데 지금 보시면 루카스 공곡선, 요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루카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러면 어느 합할까? 세 고전합파 유명학자가 루카스라는 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루카스. 그래서 요 분이 만든 공곡선이니까 당연히 어느 학파에 들어갈 거예요? 세 고전합파에서 만든 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AS 곡선의 함수식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총 공곡선의 함수식. 왜냐면 이제 가끔 활용할 때 있으니까 요 정도 외워두시면 좋고, 식 어떻게 해서 식? y는 여기 GDP죠. 그 다음에 y f죠. yf 뭐였어요? 요거 개념. 이게 F가 풀, 다 찼다. 꽉 찬 GDP.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 있는 노동자본을 전부 투입했을 때 도달 가능한 GDP.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노동자 전부 다 고용한 거니까. 이게 잠재 GDP. 이게 실제 GDP. 이게 잠재 GDP.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식을 쓰면 가장 기본은 요 Y 해놓고 여기다 실제 GDP. YF는 잠재 GDP. 이게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답안 같은데. 네, 플러스 알파. 일단 이제 변수인데 보통 이제 알파가 기울기를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P 빼기 PE 이렇게. 그럼 P는 뭐라고요? 다시 물가. P는 expectation이니까 예상 물가.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은 표기가 파이로 표기해요. 여기 인플레이션. 그래서 P는 물가. 그래서 우리가 AS/AD 곡선 전번 그렸을 때 세로축 뭐였다? P였지, P. 그래서 물가 상승 이따 그림 보겠지만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원래 인플레이션 표현하는 경우는 수직에 파이를 놓는 그림도 있어. P를 안 놓고.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쉬운 게 P니까 다 P로 쓰는 것뿐이고 파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P, 물가, 예상 물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루카스 서플라이 커브 함수식인데 요거 이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그럼 요 식을 기반으로 루카스가 설명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루카스는 세 고전합파니까 세 고전합파의 정책 무력성 정리를 누가 비판해요? 세 케인즈 합파. 얘네가 비판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정책 무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고 루카스라는 학자가. 반면 세 케인즈 합파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라고 비판하면서 이 식을 쓸까 안 쓸까요? 안 쓰겠지. 원래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아까 이제 여기 내용 보시면 수업 때 설명 잠깐 드렸다시피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볼게요. 일단 요거 개념 외워두셔야 되고 정책 무력 정리. 일단 개념은 핵심은 이거예요. 무력성의 정리의 핵심은 정책이 예상됐냐, 예상되지 않았냐.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상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이렇게. 그럼 예상한 정책은 효과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력하다. 이게 정책이 무력하다는 거예요. 개념이. 효과 없다. 그래서 예상한 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뭐 가끔 남자친구가 이벤트 한다, 여자친구가 이벤트 할 때 미리 알려주면 효과 있어 없어요? 그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무감각한 거지, 사람 입장에서. 근데 뭐 할 때? 예상치 못한 정책 취할 때 이때 정체가 효과가 발생한다.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크다. 이해되세요?
다시 가끔 이제 뭐 날씨도 얘기했지만 내일 진짜 추워질 것 같아. 미리 알고 있어. 기상 예보 가지고. 그럼 미리 대비하지 않아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면 생각보다 안 춥잖아.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상 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고 예상치 못한 정책은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게 정책 무력성 정리. 그럼 정부는 어떤 정책을 둘 중에 실시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죠. 효과가 크니까. 그러면 항상 서프라이 정책을 실시하면 시장이 주는 충격이 매우 크겠죠. 그럼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거야. 세 고전파에 따르면. 그래서 이거와 연결된 게 아까 이거예요. 세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동태적 비일관성. 다시 요거 개념 쓰시는 거고, 예상치 못한 정책을 실시할 때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요걸로 가면은 되게 좋지, 답안 쓸 때. 그러니까 요거만 딱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아는 분들은 요거까지 연결해서 내용하는 거죠. 그럼 정보는 매번 예상치 못한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기 뭐다? 세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다. 이 개념은 기억나시나요? 다시 세적 정책 일종의 같은 말 뭐였어요? 재량. 그때마다 정책의 내용을 바꾼다는 거죠. 재량 정책. 그럼 요거에 일관성이 있다 없다? 일관성 없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는 게 세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이렇게. 그럼 지금 며칠 전에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 내놨다며. 오늘 어제 팔렸나? 팔렸다고 나왔던데. 30분 만에. 그 집 살 것 같은데, 저도. 왜냐하면 그 기운 있는 거 아니야? 성남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보통 집 아니죠. 그래서 뭐 약간 싸게 내놨대요. 근데 팔렸대, 바로 30분 만에. 그럼 그분이 지금 의지를 보여준 거지, 뭐.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 그게 뭐예요? 정책의 신뢰성이지. 그분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준 충격이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집값을 잡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상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요거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좋고,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요식 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루카스 공모선에 따르면.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개념 잡히시나요? 다시 세 고전합파에 따르면 예상 정책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예상했을 때 아까 루카스 서플라이 커브 식에 따르면 실제 물가와 예상 물가가 같겠죠. 그럼 아까 식에 따르면 P하고 P 같으면 오른쪽 항에서 0이 돼버리니까 이 식이 Y는 YF로 정리가 될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AS 곡선이 수직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P, 다시 물가, 여기 Y, 수직, AS 이렇게 그렸을 때는 여기보다 P랑 P가 같을 때 여기가 YF겠죠. Y랑 YF 같다. 이렇게. 그럼 요 수직은 장기를 의미해요? 아니면 단기를 의미해요? 그냥 P하고 P 같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보통 경제 그림 보면 수직 그림이 보통 장기예요, 장기. 근데 이건 장기, 단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라도 실제 물가와 예상 물가가 같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단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AD를 우하향 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정책 무력 성리에 따르면 예상 정책 시하면 AS 곡선이 수직으로 그려지니까 만약에 정부가 확대 재정이나 확대 금융 정책 시하면 AD가 뭐 된다?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AD가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GDP는 전혀 변화가 없고 물가만 오른다는 게 정책 무력성의 정리. 그러겠죠. 근데 만약 예상치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실시하면 이때는 P하고 P가 서로 달라지니까 아까 함수식 살아있죠? 다시 써볼게요. Y는 YF 알파 P 빼기 PE
요거 정리할 수 있죠. 이제 뭘로? P로 정리해보자. 왜냐하면 세로축 Y축이 P니까. 그래서 P로 정리하면 알파분의 1 Y 그리고 P 넘어갈 거고, 그럼 P2 빼기 알파분의 1 YF 이렇게 식 정리해줘. 그 요게 Y축, 요게 X축, 요게 기울기, 요게 Y축 절편이니까 요게 일종의 이동 요인 되는 거죠. 그 예상물가 뭐하면 상수하면 AS 어디로 가요? Y축 절편이 커지니까 AS가 우측으로 이동해요? 아니죠. 좌측이 좌측. 이게 다시 이게 AS가 우상향으로 그려진 거야. 이 식이. 그래서 지금 여기다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려질 때 함수식이 요거라는 거야. 이때는 P하고 P가 서로 뭐 할 때? 다를 때.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요게 방금 했잖아. 요게 변하면 AS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이게 절편값. 여기 절편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상치 못한 정체 시하면 AS 곡선이 우상향 그려진다는 거예요. 우상향. 그럼 이때 확대 재정의 확대 금융하면 균형이 여기서 뭘로 가니까 1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잠재 GDP는 안 변해요.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뭐다? 보통 의미하는 게 실제가 잠재보다 크니까 경기 과열 상태라고 한다고요. 과열. 잠재보다 실제가 더 크니까 이게 경기 과열 상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게 루카스 서플라이 커브로 설명한 정책 무력성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나오면 일단 개념 쓰고, 두 번째 루카스 서플라이 함수식 쓰고 그림 그리고 설명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추가로 알파가 아까 얘기한 최적 정체 동태 비일관성을 더 연결해 가면 점수 배점이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경제학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쭉 보셔야 되거든. 자, 근데 지금 보면 밑에 세케인자파 나왔다고. 세케인자파는 이걸 비판한다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세케인자파는 요 함수식을 안 쓰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하겠죠. 걔네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이 식을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세케인자파 쪽은. 그래서 세케인자파는 이걸 비판하는 거다. 비판하면서 아까 분명히 예상치 못한 정책 효과가 있다 없다? 세 고전압파가 예상치 못한 정책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효과 있는 거예요. 얘네도 있고 예상한 정책도 효과 있다는 거야. 얘네는 효과 있다 하고, 이 근거로 설명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케인자파 고전압파 얘기할 때 가격 변수의 경직성에 대한 서로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가격 변수가 뭐하니까 경직적이다 을 강조한다. 이렇게. 즉 임금도 경직적이다. 임금도 경직이다. 금리도 경직이다. 자, 임금 볼게요. 임금 올라가는 거는 자주 보이죠. 임금 내려가는 거는 거의 못 보지 않아요? 임금 올라가기만 하잖아. 올라가다가 잘리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쭉 올라가다가 해고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죠? 유명한 올라가는 건 신축이야. 내려가는 거는 신축적이지 않아. 이거를 그 유명한 임금의 하방 신축, 하방 경직성이라고 쓴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 내려가는 건 뭐하다? 경직적이다. 예, 이게 켄자한 말이에요. 임금이 하방 경직이다.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가는 경직이다. 이렇게. 이거는 가격 변수가 뭐예요? 경직성이라는 개념이고, 반면에 세 고전압파 쪽 계열은 올라가는 것도 신축이고 내려가는 것도 신축인 거예요. 서로 충돌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케인자파 계열은 가격 변수가 경직, 고전압파 계열 쪽은 가격 변수가 신축. 이거 서로 충돌한다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학파가 철학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철학. 이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S 그냥 우상향으로 그린 거야. A들을 우하향으로 그려서
아까 얘기한 루카스 서플라이 함수식을 쓰지 않고 그냥 설명하는 거야. 가격변수의 경직성, 신축성을 가지고. 자, 요거만 볼게요. 예상한 정체. 요거. 자, AD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를 뭐 하는 거야? 예상하는 거야. 오른쪽 이동시키는 걸 예상하는 거야. 경제 주체들이. 그럼 확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정부가 미리 뭐를 하셔야 돼? 알려야죠. 이게. 그래서 정책을 미리 또는 사전에 공표해야 돼요. 미리 알려야 뭐하니까?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필요한 게 뭐냐면 정책의 신뢰성이야. 공표한 대로 정부가 정책을 실시를 한다는 거를 국민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정책의 신뢰성. 이렇게. 그럼 지금 AD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물가가 뭐 할 거다?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AD가 실제 오른쪽 이동한 게 아니에요. AD를 오른쪽 이동시키겠다고 미리 정부가 정책을 사전에 알린 거 국민들한테. 그럼 사람들은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다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가 오를 것이다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 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해 대응한다고.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대.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서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임금 인상을 주장할 거고. 그럼 실제로 임금 인상이 반영이 되면 어떻게 돼요? A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즉 AD가 오른쪽 이동함과 동시에 AS가 바로 왼쪽 이동한다는 거야. 정책 무력 성리에 따르면. 가격변에서 뭐하니까? 걔네들은 신축적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AD 오른쪽 이동함과 동시에 AS가 동시 왼쪽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AS가 바로 왼쪽 이동하니까 물가만 올라가고 GDP는 변화가 없죠. 이게 새 고전화파의 주장과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새 켄자파 쪽에서는 당연히 루카스 서플라이 함수식을 설명 안 하고 기본적으로 새 고전화파 쪽 가격 변수가 뭐하니까 신축적이니까 걔네들은 AD가 오른쪽 이동과 동시에 AS가 동시에 왼쪽으로 이동할 거다. 그럼 물가 올라가고 GDP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한 거고, 그러면 이제 새 켄자파는 아니다.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 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즉 임금 인상이 바로 일어나지 않지. 약간 텀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AD가 오른쪽 이동하더라도 임금이 그만큼 신축적으로 오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AS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소폭으로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새 켄자파 쪽의 주장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AS1으로. 그럼 균형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새 고전화파 쪽에 보다는 물가가 적게 오르고 GDP는 뭐 할 거다? 아까보다는 증가를 하겠죠. 이게 새 켄자파의 주장이라고. 그래서 새 켄자파는 예상한 정책도 효과 있다. 이유는 뭐다?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루카스 서플라이 커브로 함수식으로 설명하면 또 약간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 켄자파는 새 켄자파 나름의 논리대로 가격 변수의 경직성을 설명을 하게 되고, 대신 이거에 대한 이론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 변수 종류가 많지 않아요? 임금, 금리. 그럼 임금이 왜 경직적이냐? 금리가 왜 경직적이냐라는 모형이 되게 많이 등장한다. 거시 쪽에서 원래. 예. 그래서 그걸 통칭으로 다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라고 설명한다고. 걔네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질문을? 예. 예. 학파가 달라서 그렇다. 그게 최종적인 답. 네. 예. 그래서 일단 만약 시험에 정책 무적성리는 그냥 새 고전화파잖아요. 기본. 그러니까 새 고전화파 설명은 그냥 함수식 쓰면 되고, 만약 이거에 대한 반박까지 쓰겠다라고 하면 새 켄자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가격 변수의 경직성을 설명하면서 함수식을 설명하지 말고 이 논리대로 설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예. 되셨나요?